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말에 인수위 관련해서 보도 흐름이 대략적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에 최종적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 당선인이 지금 그 배경, 인선의 배경을 설명을 했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결국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했던 약속을 하나둘씩 차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에 관련된 공동 발표를 했을 때에도 국정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국정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공동으로 함께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의 시작부터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국민께 약속했던 공동정부의 비전과 꿈을 함께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금요일에 도시락 오찬을 같이 하고 나왔던 안철수 대표에게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인수위원장 등의 얘기를 했지만 당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처럼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장과 기타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좋은 자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는 예고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그 전에 단일화 시기 때부터 어느 정도 교감이 됐을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단일화 합의 문서에도 보면 인수위를 공동으로 구성하겠고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의 선임은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통합정부를 꾸려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또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면을 좀 미리 좀 해소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 당선자가 상당히 정치적 모험수를 던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험수? 모험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행정을 업무를 통해서 보여준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행정 경험 자체가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인수위 자체가 앞으로 향후 새 정부의 5년의 큰 밑바탕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인사까지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도의 정밀한 정치적인 작업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종교배잖아요. 이종교배가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전혀 사실 이 처음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당시 그 보수계열하고 반대쪽에서 정치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해왔던 세력하고 다른 이질적인 세력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화합을 잘할 것이냐의 부분도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 내정자 입장에서도 정치적 모험수가라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인수위원장들이 이 인수위원장을 해서 총리도 하고 의장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반드시 좋은 자리만은 아니거든요. 독이든 승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B 정부 때 이경숙 위원장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오렌지 바른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 등등으로 해서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당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장을 했던 김용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총리 지명됐잖아요. 그런데 그랬죠. 결국 총리에서 낙마했어요. 낙마했죠. 예, 그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망감들이 겹치면서 예. 상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마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위원장 내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꽃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런데 그 차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 국민의 당 대표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이 됐다는 거를 이은영 소장님,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앉힌 거 아니냐. 그리고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원희룡 의원도 거기다 앉혔단 말이에요. 그걸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을까요? 예, 권영세 그렇게 의원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예.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거는 많이 좀 예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림이지만 실제 이제 이 5년의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그 되게 밀접하게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인수위거든요. 근데 예. 과연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인데 그 5년의 그림을 정확하게 같은 시각으로 그려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확실히 많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인수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위하고 그다음에 TF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누가 그 위원장을 할 것인지 예.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지역균형 발전 특위나 그다음에 국민통합위원회, 청와대 개혁특위 TF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저 자리들을 중요하게 맡지 않을까. 코로나 특위는 이미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어떤 그 과제로서 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중요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오느냐도 관심인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이 전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부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걸림돌은 없습니다.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안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을 좀 몇 차례 고사하셨다고 전해졌었는데요. 혹시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는지?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드러난 인터뷰를 보면 권영세 부위원장은 조금 고사를 했던 것 같고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변인이 안 대표도 인수위원을 이끌 의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 안철수 위원장이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었다. 이건 하고 싶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일화 할 때부터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때는 일단 인수위원장 내가 하고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마 총리까지 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때 이미 3월 3일 날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DJP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DJP하고 윤안하고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DJP 때 누가 인수위원장을 하셨나 제가 봤더니 이종찬 전 안기부장 그분이 예.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단일화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도 사실 DJ가 이종찬 위원장이나 아니면 DJ가 JP를 바라봤을 때랑
또 무게감이 틀리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재원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긴장감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선됐지만 그다음에 아직 국정이 시작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는 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차 교수님,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인수위원장을 수락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차기를 분명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총리를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본인 마음 내심도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총리의 그 정치적 역할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차기를 도모하는 분이 총리 모델로 성공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를 통해서 대권에 도전했던 대표적인 사람 분이 두 분 계세요.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이해창 전 총리잖아요. 예.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상당히 본인이 소신을 강하게 굽히지 않고 이 사직을 하고 놓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민의 주목도를 받아서 졸지의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을 따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높은 국정 지지율로 인해서 아주 국민적 차기 대권 주자에서 한 2년, 3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나 현 정부가 심판론에 딱 휘말리면서 본인도 같이 몰아가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삐끗하는 그러한 경우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의 총리의 정치적인 이 독자적인 공간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차기를 꿈꾼다고 한다면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선출직에 차라리 도전을 해서 자신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다른 선출직.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집은 지방선거에 뭐 이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경기도정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 이 지금 안철수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번 선거 기간에 말했던 미래와 과학이라는 딱 이 두 가지를 갖고 키워드를 갖고 경기도에서 뭔가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뭔가를 비전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다음 차기 때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조금 이거 김병민 대변인 겉에서 좀 보기 이거는 참 좀 뭐 인사라는 게 몇 사람만 아는 좀 기밀이긴 하지만은 권영세 부위원장은 조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것도 처음부터의 선대본부장은 아니었었죠. 예. 굉장히 지난 시기에 선거 과정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선거 대책 기구를 슬림화시키고 후보가 직접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을 때 권영세 본부장이 구원투수격으로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선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휴식의 시간도 갖고 하고 싶었겠지만 인수위가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또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 공약들을 앞으로의 국정과제로서 잘 마무리져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화롭게 조율하는 역할들을 당의 원로로서 해줄 분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는 권영세 본부장만한, 권영세 부위원장만한 분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선인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안철수 위원장과의 같은 협조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일을 되게 만들어야 되고 선거대책 기구 속에서 활동했던 특히 정책을 총괄 조율했던 원희룡 본부장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부위원장이 이번 인수위에서의 역할 마지막까지 크게 잘 매듭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기획위원장, 그러니까 조직도를 보면은 부위원장 밑에 이렇게 별도로 하나 빠져 있죠. 분과 위에 기획위원회라는 거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직속으로 3개의 기구가 있고 부위원장 밑에 기획위원회, 여기에 원희룡 전 지사가 임명이 된 겁니다. 총 7개 분과의 위원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김병민 대변인, 아까 당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부위원장과 당선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한 관계죠? 학교의 선배죠. 선후배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지났던 과정에서의 장면 하나 떠올려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7월 말 국민의힘의 입당입니다. 예.
그 입당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노라 전화를 걸었던 분이 권영세 대외협력본부장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입당했던 장면의 사진 한번 떠올려 보면 당사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랬죠. 후보를 국민의힘이 입당으로 맞았던 게 권영세 당시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상 당과 함께 조율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당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도 이런 관계들이 설정이 돼 있고요. 인간적인 관계를 떠나서 당 내에 특정 계파라든지 특정 인맥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이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을 수행할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저희 앞부분에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볼 텐데 아까 처음에도 모델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 초대 총리가 누굴까가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인준을 좀 빨리 서두르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또 빨리 더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하고요. 장남식 여사님하고 통화하신 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총리 지명 문제는 하여튼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리 인선 인사청문회가 이제 야당과 상대하는 하나의 대척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남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일단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국정 운영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에 뭐 오늘 인선 발표된 것처럼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 확정된 이후에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차기에 대한 뭐 그런 구상도 있을 것이고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차기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국가 비전, 국가 과제들을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인선 과정을 모두 다 이뤄내야 되는 부분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수락할 때 국무총리가 되고자 이미 뭐 내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인사 검증은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의 그 검증 청문을 다 거쳐야 하는데 이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그런 절차들을 뭐 깡그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미경 검증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한 뭐 그런 인사청문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함께 협조하는 과정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요.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0.73%의 그 득표 차이를 보면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이 그 중도층을 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충분히 기여하기 바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뭐 어려움이 있을지 뭐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또 하나 이번에 특이한 점은 지방선거가 곧바로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지방선거 결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김한길 전 의원하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원로격으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 두 사람도 초대 총리 이름에 지금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총리로 누구를 얹히느냐가 차기 대통령의 활동 영역이라든가 총리의 영역 이런 것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안철수 전 후보가 인수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법에 보면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기 시작한 후 한 달까지 지속될 수 있게끔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시작이 5월 10일 0시부터인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백서나 뭐나 이런 거 하면은 늦어도 뭐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이게 돼야 되는데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전 후보가 고민하기를 어떤 걸 고민할까 뭐 심지어 뭐 서울시장부터 다 고민할 수 있었겠지만 이 인수위원장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를 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예. 생각이 일단 들고요. 되게 그렇게 보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병준 그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들도 물론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총리는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상징성도 있지만 극도로 치열했던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인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임명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처음 총리부터 낙마가 됐다,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단은 안전한 그 여당의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을 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넘게 정치를 쭉 하면서 검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도 그렇게 쉽게 반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두루두루 봤을 때는 일단은 안철수 그 위원장이 본인이 총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아마 총리 지명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 그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내정자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버리면은 본의 아니게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 거니까 이미 안철수 대표는 벌써 뭐 검증이 뭐 사실상 대선을 거쳐가지고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차재현 교수님.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총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임명과 관련해서 저는 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 측의 정치적 창의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인 여소 관계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0.7% 사이 간발의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통합과 협치를 가장 중요시 지금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총리 국회 추천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총리 국회 추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리는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물론 뭐 민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국회에 가면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민주당의 추천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회의 추천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 교수단체가 또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당이 협의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좋을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럼 우리 이 사람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국민의힘 보고 좋은 사람 당신들 후보 한번 내봐라. 그럼 미리 이야기되면서 일종의 예비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당선자가 일방적으로 찍는 사람을 갖고 하면 예. 상당히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일종의 헌법 정신이잖아요. 국회 동의 받는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추천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협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총리 인준 문제가 있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그런 걸 되고. 위해서라도 다 그런 방식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협력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전직 인수위원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충고를 저희가 CG로 한번 좀 준비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번이 정권 교체죠. 그러면서 임채정 전 위원장이나 김영호 전 위원장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령군. 이게 남 위원장님. 이게 정권 교체가 됐어요. 늘 정권 교체이기 때마다 글쎄요. 인수위가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0.7%포인트 차라고 하는 건 자칫하다가는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하신 말씀에 정말 많은 것을 저도 깨달았는데요. 사실 그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금 출범하는 윤석열 그 대통령 정부에서는 사실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미 선거 때 식물 대통령에 대한 걱정까지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 말하는 이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그런 잡음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전국 구상을 이어나갈 때 큰 어려움을 닥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미 이 임채정 위원장님이나 이전에 그 역할을 해보신 분들이 다들 경험에 우러나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그 정부 인수 인계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후에 굉장히 매끄러운 인수위 과정들이 있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에 거는 그 기대가 큰데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떻게 그 화합을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예.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세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룡 기억위원장의 역할도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인수위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저는 야당과의 협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꼭 해야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 당선인도 이제 조만간 국회를 찾아서 협조를 구할 텐데 이은영 선생님 또 하나 이제 인수위를 보게 되면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인수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수위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권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또 의무감, 이런 압박감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좀 인수위들이 실수를 한 것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볼 때 그 총리 지금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회 추천권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당선인이 처음으로 인사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거를 국회에다가 넘긴다라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특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또 바로 이어질 선거에 영향이 좀 큰 것들은 좀 그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 그래서 지금 코로나 특위 같은 코로나 위기 대응 TF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맡아서 좀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그 공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윤 당선인이 직접 또 인선을 하거나 그 공을 가져가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곧바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면서 그 주변의 인사들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전면에 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 중에 한 명인데 관련 내용을 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저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또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그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참고를 해서 누구 정해주시면은 긴밀하게 뭐 하드라인처럼 그 방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보신 것처럼 현 청와대하고 한 라인을 좀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장제원 의원을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대표. 과거 이제 지났으니까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핵관이라는 논란이 초기에 있어서 아무런 공식 직함을 맡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선인 비서실장. 가장 가까운 자리로 갔잖아요. 제가 지난 선거 과정들을 쭉 복귀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7월 달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서 아직 그 정치인들과의 공식적인 캠프를 결성하기 전이었는데 7월 어느 날 이마베이팅에서 다 같이 모여서 국민 캠프를 결성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참여를 해서 대변인으로 참여를 했고 그때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던 게 장제원 의원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선을 치러가고 여러 가지 단계 절차를 밟아가면서 오늘날 현재 상황에 있기까지 많은 일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조율됐던 실질적인 일을 하는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나오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을 되게 만드는 실질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난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인연을 아마 맺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되게 만드는 중요한 또 실무적인 역량이라든지 능력을 좀 높게 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당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 특히 단일화가 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 공방이 있었지만 예.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단일화를 또 이뤄내는 혁혁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신뢰도 꽤 두터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권영세 부위원장은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좀 공통점이 많이 보이는데 예. 장제원 의원과 당선인이 어떤 그런 연이 있었나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끝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예.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나왔던 청문회 과정을 한번 엄청 돌아보시죠. 몰아세웠죠. 그때 예. 장제원 의원이 얼마나 매섭고 거칠게 몰아세웠던지를 지켜보겠지만 그 이후로 조국 사태를 맞고 나서 또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오히려 내로남불의 성격을 내세웠던 민주당 의원들과 맞서서 그 역할을 했던 모습도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었던 실력들을 또 높게 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 당선이 될 때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도 같이 옆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 실무 역량과 그리고 당선인을 높게 평가하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라는 능력은 옆에 있는 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남님들. 예. 사실상 그 국민의힘 선거 과정 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예. 그들의 그 문제가 될 때에는 사실 그 이선으로 후퇴하면서까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국민들 앞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일정 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런 인선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도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당선인 비서실장,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총리로 연결이 된다면 당선인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참모조직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정말 친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참모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의 앞으로 행보를 청와대 입성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캐릭터가 정치 신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 딱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당선자는 검사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작년 3월 달에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다음에 원래 검찰총장직을 끝까지 했으면 아직까지도 검찰총장직을 했을 수도 그건 아니겠죠. 예. 근데 5월 달까지인가 작년 5월 달까지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정치 경험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치인의 친한 그 이제 풀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냐면요. 그 오늘 언론 보도가 났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기는 역량을 보겠다, 예. 실력을 보겠다, 실적을 보겠다, 뭐 이런저런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전에 김병민 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진짜로 장제원 그 의원이 그런 역량, 청와대 그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서실장을 그 맡길 것이고 예.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분을 맡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수위 비서실장을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길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신뢰는 갖고 있구나 저는 그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 교수님. 예, 저는 뭐 저 장제원 의원이 그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 조금은 좀 그 아닐 것이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선 의원이거든요. 삼선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가면 일단 배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지역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초지일간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그 역대 정부들이 다 청와대 정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
자신의 아주 가장 최측근을 옆에 두고 청와대에서 뭔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이제는 청와대는 말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기는 저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내각에서 아마 중요한 그러니까 뭐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뭔가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인수위 당선자 비서실장이라는 지금 직함을 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자 1호 인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1호 인사의 형식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어느 누구도 장제원 의원이 지금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임명됐습니다. 하고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당선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인사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왜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1호 인사의 정치적 상징적이죠.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정부들이 인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프레임을 만들 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MB는 고소형 인사, 뭐 박근혜 정부는 수첩 인사,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딱 만들어가는데 일종의 그런 프레임에 그럼 앞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윤핵관 인사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게 김병민 대변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청와대 이제 역할을 축소한다고 하면은 인선 과정에서도 행정부에 일단 무게 중심을 두는 거 하나하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빚진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다면 인력풀이 줄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고 정부 종합청사를 활용하겠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철학이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의 정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광화문에서 전문가들과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전문가들 중심의 국정 운영 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내각의 역할들을 축소시키게 됐던 과거의 관행들을 과감하게 타파시키겠다는 거고, 인수위 구성의 면면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게 결국 당선인이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던 생각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 있냐 그러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같이 조율하고 조화롭게 섞고, 또 국회와도 우리가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적, 정무적 감각으로 돌파하는 역량까지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가장 국민들 앞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업무 역량의 스타일은 실력이고, 두 번째는 조화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거나 무리하게 가지 않도록 국민들 눈높이에 잘 맞춰갈 거라고 확신하고요. 앞서 자꾸 과거에 있었던 뭐 회전문 인사라든지 캠코더 인사 등등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이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중심의 정치인들이 이곳저곳에 요직을 가는 것들이 국민이 비판했던 겁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기용될 수 있는 상황들과 조화로운 인사의 면면을 보게 된다면 그런 우려들이 기우였다고 생각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일 수 있는데 이런 비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요. 사실 그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공직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인선이 될 것이고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흠결이 있는 뭐 지금 현재 의원이긴 하지만 뭐 자식의 문제였던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선으로 후퇴했던 그런 인사에게 이런 중책을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장제원 의원은 선거 기간 때도 그렇고 참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한 분의 인물이 이제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직함은 없는 것 같은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바로 윤석열 후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활약하시겠죠? 아니 뭐 저는 처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목적이 정권 교체 그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제 목적은 다 달성이 됐습니다. 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당선인이 필요하면은 부를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안 부를 것이고 저도 명색이 사선 의원이니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그런 권력자에 기대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은 사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삼철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언론도 굉장히 관심 많았고 본인들도 처신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좀 정무적인 판단력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치 경험이 많은 그리고 내가 속내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요직에 앉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그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조금 엿보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그 조직의 수장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중의 어떤 이미지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대중과 소통을 하되 어떤 그 관철시키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몇몇 드러나는 인사들을 보고 뭐 MB, 그러니까는 친이계 인사들이 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인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어떤 그 그림을 갖고서 이제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런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김한길 전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그 TF 조직이 있는 걸 봐서는 사실 상당히 그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인사의 어떤 그런 패턴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권성동 의원의 진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인터뷰에서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를 약간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선 의원인데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길을 뭐 이렇게 쟁취해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의원의 다음 수는 원내대표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출마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자주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여소야대 국민이잖아요. 국회와의 관계, 야당과의 관계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돼야 될까요? 대통령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뭔가가 지금 잘 손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르긴 몰라도 윤 당선자 입장에서도 국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도 교감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당정 협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성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가 바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그럴 것 같은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 철거 그리고 모라토리엄 번복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지 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후속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이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말로만 외치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후보 때 선거 유세에서 한 발언, 그리고 당선인이 돼서 하는 발언, 물론 당연히 이제 무게감과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김병민 대변인께 방송 전에 한번 이걸 여쭤봤었는데, 오늘 ICBM 북한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선인이 굉장히 말을 절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런 자세 그리고 이런 입장들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북한이 숫자로 세기 어려울 정도의 미사일 도발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현 정부가 명확하게 북한에 대한 이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국민적 반대 여론에 근거해서 선거 때 캠페인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다 국민들께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 힘에 기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과 동시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끌어내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 역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한미 간의 정상통화를 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제재 문제까지 다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끌어내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당선인 이후에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의지까지도 절제된 메시지 안에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봐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북한의 무력 도발은 아주 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당장 뭐 이런다고 하면 쏘지 않아요. 그 시점을 보면은 윤석열 당선이 취임하는 즈음에 해가지고 뭔가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도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당선이 이제 대통령에서 당선인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마도 아주 중요한 좀 시험 때 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북한의 도발의 목표는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통미봉남,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하고 바로 직거래하려고 하는 미국의 지금 겨냥한 여러 가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북 그러니까 화해 또 협정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 북한의 입장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쪽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결국의 키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 ICBM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그러니까 ICBM을 만들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직접 그러면 지금 협상 테이블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좀 더 진보적인 정권이 남쪽에 들어섰으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발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저런 식의 대선 전에 저런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을 지금 향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막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자체를 뭔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누가 되든 남쪽은 봉쇄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날이 밝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그거를 아마 뉴스로도 보셨을 텐데 굉장히 좀 이게 외교 문제가 어렵고도 좀 국가의 수반이 되면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은영 선생님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북한이 참 전략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그 매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는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형적인 뭐 전략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새 정부가 대응하느냐가 북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도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당선인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선인도 그 전에 선제 타격 등 해서 굉장히 이제 강대강으로 갈 것으로 지금 보여는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그 안보 불안감을 조장해서 현 정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거에 그런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 그 윤 후보의 그 승리의 요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보 불안감이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표심에 영향을 분명히 주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당선인이 되셔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지지율을 연동을 시켜본다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걸 아마 좀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한 지금 목소리를 냈지만 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이선의 준비도 같이 병행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이 아마 외교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밀들을 이제 보고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항상 이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좀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의견을 표명을 했네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인사 원칙에 관련해서요. 항상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 폐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국민의힘이 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압승할 것이다라고 뭐 많은 지표들이 보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24만 7천 표, 0.73%. 거의 잊기 힘든 그런 표차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여성표를 많이 잃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정책이 공약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반성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그러려면 정부 조직법을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 보면은 우리나라 행정각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15번째가 여성가족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가족부 그 규정을 삭제를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면은 뭐 어렵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를 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쌓여 있는 그 많은 현안들에 비하면은 뭐 뒤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허팀을 갖다가 쓸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가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가족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지 제도 자체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부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장관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일을 잘 시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이제 국회하고 이제 막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름도 바뀌고 빼고 뺄 거 뭐 이렇게 조정도 이루어지는데 이은영 소장 이게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2030이 저희가 뭐 계속 대선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다루기도 했었고 이게 좀 뭐 남성 이대남이라고 하나요? 20대 30대 남성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가져간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또 보면 네. 여성은 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대녀들이 많이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셨지만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2개의 질문에서 북한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했지만 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좀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드러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집단의 어떤 그 집단 대 집단의 대응으로서 여가부라는 것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단의 어떤 약자로서의 집단이라는 여성에 대한 여가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구조사를 보면은 이대남은 윤석열 후보로 기울어졌지만 또 똑같은 크기로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로 기울어졌는데 30대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30대는 이 30대 여성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게 43.8,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게 49.7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대녀와 이대남의 문제는 이 당 안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편가르기 그 젠더를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할 것이고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아마 이 30대 층에서 지지를 내가 그래도 여성층에게 더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여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당선인이 얘기한 게 김병민 대변인 여성 30% 할당하지 않겠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30% 여성 할당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거를 지난 정부의 결과 평가에서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그 30% 룰에 해당돼서 또 좋은 모습과 역량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라든지 많은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충분하게 내각에 등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물리적인 수치에 딱 가둬놓고 예. 거기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부의 참여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건 전혀 아닐 겁니다.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과 또 여성의 정치 참여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당선인이 많은 고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 이러한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개선하고 개편해 나가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각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더 짚어보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특검에 관련해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당선인의 화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 당은 이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특검 얘기를 했어요. 남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늘 당선인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이 탄력을 받는 거냐 이렇게 일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많은 국민들도 그 지점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민 여론을 청취한 결과는 이미 뭐 선거 과정에 있어서 대장동 특검이 크게 화제가 된 만큼 네. 조속히 통과시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 여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특검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 현재 당선인 신분이 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특검에서 제대로 다룰지는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그 결과가 사실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국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검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하지만 특검을 처리해서 강행 처리가 이미 예견된 것만큼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대장동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한 목소리로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50억 클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김만배 일당들이 일부 구속이 돼 있지만 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야가 아마 같이 모여서 이 부분 논의하다 보면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대장동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 그 또한 법과 사법적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특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기간과 범위를 정하면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일각에서는 이게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뭐 관측이 벌써부터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요. 예. 이걸 찾아봤더니 특검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특별검사 수사 요구 아니에요. 그 3월 3일 날 172명 야당 의원 전부가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수사 요구안이 통과가 된 건데 예.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상설 특검법을 이용하자 이건데 제가 봤더니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특검을 과연 누가 임명할 것이냐. 저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요구안이 이제 이 요구안이 통과가 되는 즉시 지체 없이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지체 없이 대통령이 후보 추천위원회한테 추천 의뢰를 하면 후추위가 5일 내에 그 2명의 후보를 갖다가 선정해야 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 20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특별 검사가 4월 중순부터는 아마 수사를 갖다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요구안을 제가 쭉 봤더니 여기에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조성이 됐을까? 그다음에 대장동 이익이 어떻게 로비가 됐을까?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친인척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건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 아버지 부친의 집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더 노골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만약에 그 특검은 이런 쪽을 조사하게 될 거고 이것과 별도로 아마 검찰에서 그 이른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김만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까지 연결된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따로 또 계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비대위원회 절반을
2030 세대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N번방의 실체를 밝히고 여성 혐오에 맞서온 박지현 선대위 디지털 성폭력 근절특위 위원장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과 박지현 씨를 비롯해서 2030이 중심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남 위원장님, 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두고는 당내에서 좀 잡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석패라고는 하지만 대선 패배의 과정을 책임지고 사퇴한 송영길 대표 이하 지도부의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있고요. 또 이후에 80여일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잘 치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두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실상 지도부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원 당규상 사실상 그 당 대표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현 추적 불꽃단이었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여성의 대표, 2030의 대표가 또 공동위원장을 맡아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새롭게 지금 가입하는 당원들이 2만여 명 이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후에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큰 힘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 대한 그 더 이상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지금 어떻게든 당을 잘 수습해서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6살의 여성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어요. 차정희 교수님. 예, 저도 오늘 뭐 민주당 비대위 구성 보면서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이 뭐 절반 가까이 되고, 특히 공동위원장으로 박지현 씨를 그러니까 지금 선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조홍천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박해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중도적인 목소리,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 중에 한 분이 또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높게 평가합니다만 문제는 비대위원장이 왜 윤호중 원내대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기간 내내 소위 말하는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이었는데, 정권 심판에서의 그런 민주당의 실정을 만약에 상당히 국민들이 만약에 질타했다고 한다면 그 실정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바로 지금 그 이 원내대표인데,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본인의 그럼 성찰은 왜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가 다 빠지고 나면 그러면 지금 지금 누군가는 한 명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5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5일까지는 내가 비대위를 책임지겠지만 새로 선출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나는 비대위원장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황식 선출 방식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72명의 의원들이 앉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찍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며칠,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2, 3일도 걸리겠죠. 그래서 한 명이 나올 때까지 한다는 한 명이 가반수가 통과할 때까지, 득표를 등록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물론 짜고 치는 고소득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된다면 소위 말해서 중진, 선수 파괴되고요. 극단적인 인사들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완전히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2013년도에 콘클라베 그러니까 교황 선출할 때 그 교황청에서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될 거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유럽에서 소위 말해 이태리, 독일에서 추기경들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남미에서 세계 최초로 사상 최초로 교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의 방식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런 걸 내심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물에게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저는 그것이 좀 더 모양새도 받고 국민들 눈높이도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다만 그러는 와중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대선이 얼마 끝나지 않았고 낙선한 인물이 다시 또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어떻게 좀 얘기들을 하나요? 사실상 뭐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정치인이 잊혀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너무나 잘 싸워준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많은 뭐 역할에 대한 기대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김두관 의원의 의견이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또 다른 의견들은 지금 대선을 그렇게 치열하게 치른 상황에서 바로 곧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형식은 이재명 후보를 너무 소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중요한 민주당의 자산이 된 이재명 후보를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후에 당권에 도전하고 그리고 또 뭐 국회 경험을 갖는 그런 식의 그 활용도도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김두관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그 개인의 소신과 의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사실상 그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도 당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선생, 이게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또 각 당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큰 이제 선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석패긴 하지만 어쨌거나 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선거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고민이 있을 테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방선거? 일단은 지금 이 민주당이 이제 석패로 졌는데 그 0.73% 1,600만 표로 진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지방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5년, 10년 우리가 이제 정권을 10년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것이 5년으로 마무리가 된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 지방선거를 맞이할 것이냐 이 두 개의 시각에서 어느 쪽이냐가 훨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그 비대위원 구성안을 보면은 일단은 격차와 1,600만 표에 지금 방점을 찍어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 댐에 구멍이 뚫렸는데 일단 주먹으로 막자. 이거 뭐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겠지만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지방선거 결과에 또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지금 25일 날 아까 말씀하신 콘클라베 방식의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쉽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분열의 싹이 계속 잉태가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뭐 그 당대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이대로 가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심판받은 다음에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한번 제대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겠다. 이런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투표 심리가요. 한번 대선에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곧바로 선거가 치러지면 그렇죠.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허니문 기간 안에 지금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인수위 내에서 크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로 이제 수도권은 지금 나온 표심 그대로 간다고 할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수도권에 크게 좀 의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군도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의사를 접는 케이스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차 교수님.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대선의 관계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대선이 치러지고 난 2년 내에서 이루어진 지방선거에서는 일종의 커플링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사실은 권력이 일치되는 그러한 양상이 분명히 보이고 98년도 지방선거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2018년 지방선거가 그랬거든요. 그때 뭐 사실 뭐 여당이 다 싹쓸이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전 후보의 그런 역할론인데 예. 사실은 저는 이재명 전 후보가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모습 그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렇게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심판론에 휩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번 선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수승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도전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요. 사실은 이 수비보다 공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번 지금 대장동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아무리 투명하다 하더라도 그런 프레임 자체에 민주당 전체가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약간은 길게 호흡을 갖고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길게.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필요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은 인수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펼쳐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